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 몽골이 북중국을 통치하는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요약해보면 처음에는 한인세우를 통해서 간접 통치하다가 경험을 쌓고 화북의 사정을 익힌 후에는 세법을 만들고 호구조사도 하면서 직접 지배로 변경했다. 단 우구데이는 직접 지배 이후 야율초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봉하여 제후에게 나눠줌으로써 중국식 중앙집권적 주현제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이 1234년에 금을 정복하면서 화북을 차지했고 남송이 1279년에 멸망하니까 남송은 금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약 45년간이나 몽골의 공격을 받으며 버티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몽골이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조직을 편성했는지 알아보고 생목인과 한인, 남인을 어떻게 등용하여 통치에 사용하였는지 맨파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대 이후로 중국의 대표적인 행정제도는 주현제였습니다. 주현제는 지방행정의 최소 조직인 현이 있고 그 위에 이를 통합하는 주를 설치하여 주의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함으로써 조정과 소통하며 국가를 통치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제도입니다. 세법을 정한 제상 야율초제는 대칸을 설득하여 몽골 제국에 중국식 주현제를 도입하려 했지만 우구데이는 끝내 분봉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우구데이가 몽골을 중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며 동시에 중국 대륙을 분할 통치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훗날 쿠빌라이 대칸이 조직한 대원의 행정 조직을 보면 중앙 정부인 중서성이 현재의 하북, 산서, 산동을 직할하고 그 외에 중국 대륙을 하남 강북, 섬서, 감숙, 강절, 강서, 호광, 운남 등 8개 지역으로 분할하여 지방 정부인 행중서성을 설치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임의로 구획하고 각각 반독립적인 자치를 시행하는 몽골식 통치 방법은 주현제에 기초한 중국의 전통적인 통일 정치와는 확실히 다른 것으로 중앙 집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화되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배 자체가 급선무였던 몽골은 봉건제를 선택하였고 중앙 집권은 차후의 옵션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군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중국을 정복한 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대륙을 지배한 이민족을 정복왕조라고 부릅니다. 미국 역사학자 카를 비트포겔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대원제국은 요, 금, 청과 더불어 대표적인 정복왕조로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복왕조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다민족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민족으로 국가가 형성된 것이 특이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요 나라와 금나라에 없었던 생목인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몽골 제국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목인은 몽골이 화북을 지배할 때에도 당연히 활약했지만 남송을 정복하고 더 많은 지배 인력이 필요할 때 특히 중용되었습니다. 생목인은 몽골 서쪽에 존재했던 사람들로 몽골이 금나라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항복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룹니다. 웅구트, 티베트, 탕구트, 나이만, 위구르, 카를룩, 이란인, 인도인, 아랍인, 러시아인, 유대인까지 포함하며 비록 항복하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유럽인들도 프랑크라 통칭하면서 생목인에 포함했습니다. 생목인이 한인, 남인과 구별될 수 있었던 이유는 눈동자의 색깔이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 생목인이 한족 문화에 융화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지배자가 지배자보다 100배나 많은 상황에서 제3자인 생목인을 지배 세력으로 확보하려 한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인은 거란인, 여진인, 고려인, 그리고 화북의 한족까지를 포괄하는 칭호로 금나라 치하에 살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인은 남송의 유민을 말합니다. 이들 신분은 각각 고유의 언어, 풍속, 관습의 차이로 다른 신분들과 구별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몽골이 서로 다름을 인정한 채 살아가도록 용인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각자의 모습대로 살아갈 자유를 허용한 것일 뿐 서로 균등한 지위를 허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백관의 우두머리는 몽골인으로 한다는 통치 원칙하에 몽골인 중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생목인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생목인이 몽골인의 다음 가는 신분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한인이고 마지막 계층이 남인이었습니다.
몽골이 한인과 남인을 차별적으로 대한 기본적인 이유는 자발적으로 투항했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은 몽골이 적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서 항복을 강요하고 항복한 경우에는 봐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초토화시키는 정복 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한인세우는 모두 자발적으로 몽골에 항복한 후 몽골로부터 일정 지역의 지배권을 인정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몽골 제국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송에서 거주하던 한인들은 금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반세기에 걸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항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자는 몽골에 대한 협력자이고 후자는 강제로 예속된 자입니다. 이것이 양자 간 대우의 차이가 만들어진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크게 볼 때 생목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몽골은 한인을 정복하기 전에 옹구트, 티베트, 탕구트, 나이만 등 서방 계통 생목인을 먼저 정복했는데 그들은 한인보다 먼저 항복해서 몽골 제국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신분상 한인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목인을 이용해서 한인과 남인을 통치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생목인이라 할지라도 만약 하나 될 경우 그 생목인 관료는 더 이상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거란족이나 여진족 등 이민족이 조금만 방심하면 모두가 한족에 동화되는 판에 생목인이라고 동화되지 말라는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은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던 것이었죠. 몽골인들은 생각보다 매우 스마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생목인이 화북에 동화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생목인의 관습법이었습니다. 생목인이 자신의 민족이 지켜야 할 관습법을 지키지 않고 중국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생목인으로서의 대우가 정지됨과 동시에 징벌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몽골 제국은 한족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몽골이 가장 대표적인 정복왕조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적 신분 규정을 초월하는 예외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인 중서성의 우승상이라는 최고 관직까지 올라간 한인 야율주나 사천택이 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야율주는 지난 시간에 몽골이 목초지로 변하는 것을 막아낸 인물로 소개해드린 하나된 거란인 야율초제의 아들입니다. 아울러 사천택은 재빨리 몽골에 투항한 후 많은 군사 업적을 쌓은 대표적인 한인세우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면 사천택은 쿠빌라이 신복으로 대우받던 중신이었는데 그의 증손 사요가 복권행성의 장관격인 평장정사로 임명될 때 사요는 본인이 한인이므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부임을 거절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쿠빌라이 대칸의 신하들도 장관은 몽골인이 차지해야 할 관직이라고 간언했습니다. 그러자 쿠빌라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위를 한인으로 보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렇다면 그의 손자도 국인으로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한인 중에서도 특히 금나라 유민은 생목인처럼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채 몽골에 복속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야율씨나 사천씨처럼 등용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몽골은 이렇게 간접에서 직접 통치로 이전하면서 무난하게 화북을 통제할 수 있었는데 남송을 멸망시키고 강남마저 병합되자 기존 체제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강남은 화북보다 2배가 넘는 면적과 10배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문화 면에서도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몽골은 화북 체제의 경험으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체제를 구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강남의 관리들이나 민중은 몽골에 대한 위화감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자기들보다 저급한 사람들에게 통치받아야 한다는 자괴감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쌓인 반항심이 크고 작은 반란으로 표출되고 소극적으로는 제국의 정책에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저항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러한 강남의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한인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남인을 억제하여 문제를 돌파하려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과거제를 아예 폐지해서 남인이 중앙정부에 진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대신 이원 세공제를 통해서 간단한 시험을 치르고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하급 관리에 머무르도록 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몽골 제국에 항복한 남송의 정규군을 이용하지 않고 한인 천호를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국이 강남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다 보니 한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반대로 막북에 살고 있는 내국인 관료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한지로 이동해서 귀족한 몽골인과 막북에서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몽골인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불만, 즉 내지와 한지의 괴리감은 새로운 칸을 옹립할 때 항상 권력 다툼으로 비화되었고 이것이 몽골 사회가 더디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